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자동화와 노동의 종말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인데,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AI죠. AI라든가 이 로봇의 등장 등을 통해서 이 산업적 어떤 사회적 변화들, 광범위한 어떤 그 산업적 사회적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게 4차 산업혁명 개념인데,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면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는데,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완전히 합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뿐이지, 저도 지금의 시기를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또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뭐 구분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제 자동화에 있다는 거죠. 자동화. 1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기계화, 2차는 대량 생산, 3차 산업혁명이 이제 디지털화에 있었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자동화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자동화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등장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계산대가 전혀 없는 아마존고가 이제 등장했었죠. 그 다음에 켄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AI와 결합된 이게 금융분석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몇 년, 한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인가 2019년에 골드만삭스가 그 애널리스트 600명을 해고한 적이 있어요. 이 켄쇼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그 아주 그 고급의 애널리스트의 그 노동력을 지금 대신한다라고 해서 엄청난 이제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뭐 이런 어떤 그 켄쇼라는 인공지능의 도입, 그 다음에 이 독일 아디다스에서 만들었던 스피드 팩토리,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 공장이 지금 폐쇄가 되긴 했는데, 이 스피드 팩토리의 특징이 뭐냐면 100% 자동화된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로봇이 만듭니다. 자동화된 그 공정을 통해서 운동화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게 폐쇄가 됐어요. 근데 이게 폐쇄된 이유가 이게 로봇 때문에, 이 자동화된 공정 때문에 폐쇄된 게 아니라 이게 마케팅 문제 때문에 이게 폐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존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마존고도 지금 폐쇄됐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 처음 문을 열었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이 아마존고가 폐쇄된 것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폐쇄된 게 아니라 마케팅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늘리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아마존고도 폐쇄됐고, 스피드 팩토리도 지금 폐쇄된 상태이긴 한데, 근데 이런 기술적인 경향성은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로봇이나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이런 경향성들은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 미국의 미래학자인 리프킨입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1994년도인가에 쓴 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게 번역이 된 게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이 된 책인데,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 거의 한 30년 됐죠. 근데 리프킨이 94년도인가에 나온 이 책, 그러니까 노동의 종말, 근데 여기서 노동이요, 레이버가 아니고요, 워크예요, 워크. 그러니까 일하다 라는 뜻의 워크. 그러니까 원래 책의 원제가 The End of Work입니다. 근데 워크와 레이버의 차이가 뭐냐면, 레이버는 노동인데 리프킨이 원래 썼던 워크는 뭐냐면, 이거 워크도 노동인데, 근데 이 워크는 보통 미국에서 이건 직업으로서의 노동을 얘기할 때 워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인간의 본질적 행위로서의 노동을 얘기할 때는 레이버라는 단어를 쓰고, 직업으로서의 노동을 얘기할 때 보통 쓰는 단어가 워크거든요. 근데 이 리프킨이 붙인 책 제목은 The End of Work예요, 워크.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게 직업의 종말이에요. 직업의 종말.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이 책을 번역할 때
책 제목을 직업의 종말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출판사에서 좀 더 좀 센세이셔널하게 이걸 노동의 종말이라고 이게 책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리프킨이 의도했던 거는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원래는 직업의 종말입니다. The end of work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리프킨이 자신의 책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런 디지털화된 인공지능의 도입과 로봇의 도입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 기계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생산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자동화 단계로 지금 완전히 나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직업이 이제 앞으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거의 본격적으로 처음 했던 사람이 사실 리프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반향을 이제 불러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직업이 없어질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임노동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임노동이 없어질 거다라는 건데, 저는 이 경향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강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직업의 종말 현상이. 그런데 이제 이 현상 자체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생산의 자동화가 가져올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측면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득 양극화, 이게 일자리 자체를 지금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들을 통해서 앞으로 소득 양극화의 문제가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생산의 자동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노동 생산성 자체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 노동을, 인간의 노동을 이윤 생산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또는 사회 기술적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이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산 자동화의 경향성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야.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이 생산의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의제들을 끌어내느냐가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러한 경향성 자체가 이게 뭐 반동적이라든가 하지는 않은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생산의 자동화를 통해서 막스가 제시했던 가장 중요한 태세 가운데 하나인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문제가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생산력은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력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데, 근데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임금이나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생산력과,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 발전되는 생산력이 더 이상 이런 임노동 관계, 자본주의적 임노동 관계와 더 이상 조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 앞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출발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지점은 이 생산적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생산적 노동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껏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생산적 노동이라는 게 뭐가 생산적 노동이냐? 이윤을 생산하는 노동이에요. 이윤을 생산하는 노동만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게 생산적 노동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생산의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노동자들은 생산 과정으로부터 배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임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임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대중들과 생산 과정으로부터 배제되는 대중들과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생산물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거냐. 지금까지는 임금을 통해서 분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임금을 통해서 분배했지만 앞으로는 임금을 통한 생산물의 분배가 이게 불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노동자나 생산 과정으로부터 배제되는 노동자와 대중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 생산물의 일부를 분배할 거냐? 제 생각에는 생산적인 노동을 재정의함으로써 분배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노동.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윤을 생산하는 노동이 생산적인 노동, 이윤을 생산하는 노동만이 생산적 노동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해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윤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 행위 자체가 생산적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때마다 사회가 우리들한테 생산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이게 훨씬 더 사회를 위해서 생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가 오늘 제 발제비를 정부가 줘야 돼요. 사회를 위해서 지금 제가 오늘 생산적 노동 하는 거예요. 예, 참가비도 줘야 되고요. 송종호 박사님께 오늘 참가해서 토론했다고, 수고했다고 참가비 줘야 됩니다. 왜? 생산적이니까. 사회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생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산적 노동을 재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보수적,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받은 토론문에서 이 기본소득제가 굉장히 보수적 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 저도 아주 분명하게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본소득제의 이 문제를, 그러니까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생산적 노동을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이런 소득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거를 일정 부분, 우리가 좀 담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쭉 해왔던 이야기들을 이제 토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어떤 모순적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이런 헤게모니적 갈등, 세계적 수준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헤게모니적 갈등,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부족 문제, 그 다음에 성장의 한계로서 이런 생태 환경적 문제, 이런 근본적 모순에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순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직면해 있는 이런 근본적 모순들에 대해서 과연 이 한국의 좌파 지식인 사회가 어떤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이 전환적 요구들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가진 지성적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과연 지금 중국이 아니면 과거에 소련이 국가 자본주의였냐 아니었냐 하는 이 논쟁보다 저는 이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되고, 여기서 뭔가 대안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서 대중을 정치적으로 설득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반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동적으로. 이런 모순의 해결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반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유럽의 이런 정치적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반동적으로 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가 우리가 가진 이런 어떤 지성적 능력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시험대가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이 수출 산업, 대기업, 그 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단극형적인 성장 체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거를 해체시키지 않고 이러저런 얘기를 해봤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백약이 무효라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성장 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성장 체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거는 뭐 제가 내놓은 대안이 아니고요. 뭐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이 있어요. 뭐 농업이 갖는 어떤 새로운 산업적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 뭐 협동조합 이야기도 지금 나왔고요. 뭐 이런 소기업 네트워크, 이탈리아식의 소기업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이런 수출 산업 중심의 대기업, 수도권 중심의 단극형적인 성장 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 어떤 진보적인 이야기들도 이거는 백약이 무효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안은 우리가 이러저런 대안을 가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대안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주장하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노동조합보다는 저는 정당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보 정당을 어떻게 재정립하느냐라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변화나 한국 사회 전환에 대한 이 대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한국 사회 좌파 블록에 있어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좌파 블록은 남한 사회만의 변혁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변혁까지도 우리가 같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 그걸 통일 국가라고 부르건 뭐 아무튼 한반도의 어떤 통일 사회라고 부르건 이게 좀 더 우리가 좀 원대한 어떤 그 사회적 변혁의 어떤 그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북한 사회까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이 좌파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대중과의 관계인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요즘 늘 고민하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과연 지금 대중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대중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제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대중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그렇게 공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래서 이 좌파의 헤게모니가 이게 잘 먹히지 않는다. 대중적으로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조건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 지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어요. OECD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자영업자 비중이. 뭐 여러분들 자영업자라는 존재가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들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게 이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자영업자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노조 조직률 낮죠? 반면에 비정규직 비중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0% 이상이 이런 불안전 취업 상태에 있어요. 특권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 지금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한 1,000만 명 가까이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통계 수치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노동력 재생산 과정 자체가 지금 완전히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교육 부분하고 주택 부분이 지금 완전히 시장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은 이 시장적 인간형이나 시장적 도덕 또는 시장적 윤리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중을 설득하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교육의 시장화, 그 다음에 주택의 시장화, 이거 안 바꾸고, 이거 바꾸지 않고, 이 과정에서 이런 시장적 도덕과 시장적 윤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중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봤자 이게 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
대한 이 고민 없이는 우리가 자본의 헤게모니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 헤게모니를 한국 사회 안에서 구축한다는 것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대중적 상태들을 고려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